죽음이 증가하면 누가 웃을까요? 당연히 장례식장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사망자 35만 8,569명, 전년 대비 6,058명 늘었습니다. 손님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습니다. 경원 부속 장례식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빈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사는 망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장례식장 줄폐업의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사망자 35만 8,569명, 전년 대비 6,058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980명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장례식장은 호황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자 가족이 돈을 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이 돈을 버는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문객이었습니다. 팔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장례식장을 연회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연회장의 수익은 예약 건수가 아니라 참석자 수로 결정됩니다. 100명 오는 행사와 50명 오는 행사, 같은 공간을 빌려도 매출이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장례식장도 똑같았습니다. 사망자 1명당 장례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에 몇 명이 오느냐가 수익을 결정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의 진짜 장사는 죽음이 아니라 조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뭔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안 가도 된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구조적 변화가 겹쳤습니다. 핵가족화입니다. 예전엔 3대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친척이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은 지방에 있습니다. 친척도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고비용입니다. 부산에 사는 조카가 대구에 있는 고모부 장례식에 갈까요? 예전엔 갔습니다. 지금은 안 갑니다. 부의금만 보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빈소를 안 차리는 겁니다. 장례식장 안 가는 겁니다. 화장장에서 바로 치르는 겁니다. 빈소가 없으면 조문객도 없습니다. 조문객이 없으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조문객이 주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빈소료만 받아도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조문객한테서 뭘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수익 구조를 지금부터 폭로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평균 장례비가 1,38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 자료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 평균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원달러 환율이 1,400. 70원대까지 움직이는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구간에서는 현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돈이 어디로 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소료가 제일 비싸겠지? 3일 동안 공간 빌리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빈소 옆에 적객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육개장을 드십니다. 왜 하필 육개장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량 조리가 쉽습니다. 큰 솥에 한 번에 100인분 끓일 수 있습니다. 둘째, 표준화가 쉽습니다. 맛이 일정합니다. 셋째, 원가 통제가 쉽습니다. 재료비 계산이 명확합니다. 육개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출 안정장치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가상인물 A씨를 설정하겠습니다. A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릅니다. 조문객이 150명 옵니다. 빈소료가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꽃, 수의, 관 등등에서 200만 원 더 나갑니다. 여기까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조문객 150명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1인당 15,000원씩 잡으면 225만 원입니다. 음료, 다가 포함하면 3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빈소료 300만 원, 음식비 300만 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기가 나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빈소료 300만 원 중에서 실제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가 다 빼고 나면 30% 정도 남습니다.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비 300만 원은 어떨까요? 원재료비가 30%라고 쳐도 70%가 남습니다. 210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300만 원인데 이익률이 3배 차이 납니다. 빈소는 이익 90만 원, 음식은 이익 210만 원.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임대업이 아니라 육개장 장사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 비즈니스 모델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제 무서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조문객이 15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료는 똑같습니다. 빈소 크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3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9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음식비는 어떻게 될까요? 150명분에서 50명분으로 줄어듭니다. 50명 곱하기 15,000원, 75만 원입니다. 이익은 21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문객이 3분의 1로 줄면 빈소 수익은 그대로지만 음식 수익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이익이 300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무빈소 장례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가 없습니다. 조문객이 없습니다.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 매출이 0입니다. 이익도 0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익의 70%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소용없습니다. 조문객이 안 오면 돈이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아는 유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받았습니다. 견적서에 항목별로 나와 있어도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는 돈을 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겁니다. 빈소료인 줄 알았는데 절반은 음식값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 안 오면 음식비가 안 나간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 조문받지 않겠다. 무빈소로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끝났는데 왜 조문객이 안 돌아올까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 변화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회적 규범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이랬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게 예의다. 안 가면 결례다. 부예금만 보내면 성의 없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퇴사 상사 부친상이면 새벽에라도 달려갔습니다.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장일 저녁에라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안 가는 게 배려다. 조의금만 보내는 게 예의다. 오히려 가면 민폐다. 180도 뒤집힌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한번 바뀐 규칙이 다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편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가 3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장례식장 다녀오려면 최소 반나절 잡아야 합니다. 비밤이면 하루 꼬박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차 써야 합니다. 단차라도 써야 합니다. 둘째, 비용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장례식장 간다? 왕복 교통비만 몇십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의금까지 더하면 최소 30만 원은 나갑니다. 셋째, 감정노동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뭘 합니까? 유족, 위로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색합니다. 부담됩니다. 보셨습니까? 장례식 참석은 점점 고비용 행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유족 입장은 어떨까요? 유족도 부담입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야 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인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100번 반복해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할 시간도 없습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누가 왔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부의금 관리해야 합니다. 음식 나가는 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비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무빈소 장례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무빈소 장례가 뭘 해결해 줄까요? 시간, 비용, 감정노동을 한꺼번에 줄여줍니다. 3일장이 하루로 끝납니다.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조문객 응대 안 해도 됩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결례 아닌가요? 조문도 못 받고 가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식보다 추모가 중요하다. 많이 오는 것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거창한 장례보다 조용한 이별이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민폐 부담입니다. 요즘 부에 연락받으면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안 가면 결례일 것 같고 가자니 시간 내기 힘듭니다. 차라리 연락 안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가도 되니까요. 유족 입장에서도 이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합니다. 조용히 보내드립니다. 장례 끝나고 알립니다. 이게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에 제도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화장률이 93.8%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4일
바로 오늘부터 1년제 3분장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3분장이 뭐냐고요? 유골을 뿌리는 겁니다. 해안선 5km 이상 해양에 뿌릴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지 비용이 사라집니다. 묘지 관리 부담이 없어집니다. 장례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소화되는 겁니다. 화장하고 3분장하고 끝입니다. 빈소도 없고 묘지도 없습니다. 장례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절차가 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무빈소 장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빈소 장례도 계속 늘어나는 이 모순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요? 그 미래를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시장이 쪼개집니다. 중간이 사라집니다. 예전엔 이랬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 빈소, 조문, 발입,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 끝엔 프리미엄 장례가 있습니다. 고급 시설, 전담 인력, 프라이빗 공간, 비용은 3,0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고인을 극진히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다른 쪽 끝엔 미니멀 장례가 있습니다. 무빙소, 최소 인원, 당일 화장, 비용은 500만 원 안팎입니다. 형식보다 실속을 따지는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중간은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3일장 구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장례식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으로 가자니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에만 몇억 원 들어갑니다. 전담 인력 뽑으려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중소 장례식장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니멀로 가자니 수익이 안 남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음식 매출이 0입니다. 진소료만으로는 고정비를 못 채웁니다. 결국 중간에 낀 곳들이 무너집니다. 투자도 못하고 간소화도 못 따라가고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같은 경제 환경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입니다. 2025년 1월 중순에도 동결을 유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구간에서는 유족의 현금 압박이 커집니다. 갑자기 1,000만 원 넘는 돈을 쓰는 게 부담됩니다. 대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간소화 쪽으로 기웁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무빈소 장례 선택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경제 환경이 문화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살아남는 장례식장은 어떤 곳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공간 임대업에서 절차 대행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살아남는다. 무슨 말이냐고요? 장례식장의 가치가 빈소 공간에서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유족이 원하는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겁니다. 사망신고, 화장 예약, 납골 땅 계약, 행정 서류.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장례식장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차를 대행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 투명성입니다. 예전엔 견적이 불투명했습니다. 패키지로 묶여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빈소료 얼마, 음식비 얼마, 인건비 얼마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무빈소 선택하면 음식비 빠지고 얼마 절약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유족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3일을 하루로 압축하는 겁니다. 빈소 지키는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대기를 없애는 겁니다. 소규모 의전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100명 오는 장례가 아니라 10명 오는 장례에 맞춰야 합니다. 큰 접객실이 아니라 작은 추모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상조회사입니다. 상조회사는 안전할까요? 미리 돈 넣어두면 나중에 장례 치를 때 보장받을까요? 최근 몇 년간 상조회사 폐업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폐업하면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넣어둔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조도 결국 장례식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시장이 흔들리면 상조도 흔들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룬 내용입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례식장이 망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조문객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면서 그 돈줄이 끊겼습니다. 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이 줄폐업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장례는 더 간소해질 겁니다. 화장률 93.8%, 3분장 제도화, 무빈소 확산,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마지막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장례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장례로 남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켜서 환율 차트를 확인하십시오. 1,400원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선을 넘어서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해외 직구할 때 몇천 원 더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번 휴가 때 환전 수수료가 좀 더 들겠구나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붉은색 상승 그래프는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실시간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망 진단서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모순입니까? 정부와 언론은 앵무새처럼 떠듭니다. 환율이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출 기업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오히려 호재다.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말이죠. 제발 그 달콤한 거짓말에 그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단어 뒤에는 당신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포에 질려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빼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예금 1억 원,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오늘도 그대로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밤새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부품,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원단까지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의 90%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환율이 20% 올랐다는 건 물가가 그만큼 뛴다는 뜻이고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연금이,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앉은 자리에서 20% 삭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원화라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고 있는 지옥이 남의 일 같습니까? 엔저니까 수출 잘 돼서 기업은 부자가 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일본의 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마트에서 수입산 소고기 한 팩 집는 것도 손을 벌벌 떱니다. 아이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고폰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마 하다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화가 정확히 그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가파르고 더 잔혹하고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냄새를 맡은 눈치 빠른 큰손들은 짐을 쌌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달러 예금으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마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것조차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원화를 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치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렸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구조적인 붕괴 신호입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한 한중 정상회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악수를 하고 웃음을 짓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거창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이 순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면 경제가 좀 나아지겠구나. 다시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화장품이 팔리고 면세점이 북적이겠구나. 꿈 깨십시오. 제발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회담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냉정하게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때 중국은 우리의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고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덕분에 꿀을 빨았습니다. 앉아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공장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를 사냥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석유화학, 중국이 자급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플라스틱은 안 사갑니다. 철강, 중국산 저가 철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제철소들은 용광로를 꺼야 할 판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미 LCD 시장은 중국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조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1등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 만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만듭니다. 심지어 가격은 30%, 아니 반값입니다. 기술 격차?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다 빼갖고 이제는 우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가 박살나서 물건이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요. 그 악성 재고를 처리할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무료 배송, 초저가 할인, 이게 단순히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이건 한국의 유통 생태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는 경제적 공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막히면 달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나가는 달러만 많아집니다. 이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키스를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뉴스 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웃으며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손을 잡는 순간 한국의 제조업은 산소호흡기가 떼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아니라 끓는 기름솥에 던져진 개구리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바다 건너 미국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국론은 반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중국의 손을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배신자. 혹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눈치 없는 박쥐. 당장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보십시오. 중국산 광물을 조금이라도 쓴 배터리는 보조금을 10원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한중 협력으로 중국산 부품을 더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삼성, SK,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의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칼을 들이대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이 어설픈 양다리 외교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밧줄을 놓는 순간 가차없이 자금을 회수해 떠날 겁니다. 한국을 떠난 돈은 일본으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싸들고 나갈 때 환율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까지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를 원망해봤자 이미 당신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3,000원을 넘길 것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은 파탄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미국도 올렸고 유럽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는 머뭇거립니다. 동결 또 동결.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아파트,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기형적인 괴물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5천만 국민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잡겠다고 미국처럼 금리를 5%, 6%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못 버티고 파산합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폭락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습니다.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빌라왕 사태는 전국으로 번질 겁니다. 세입자는 돈을 떼이고 집주인은 파산하고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화 가치를 지켜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거품을 지켜서 건설사를 살릴 것인가. 그들은 잔인하게도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현금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서라도 건설사와 집주인들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비싼 파를 사고 비싼 기름을 넣으며 고통받는 그 비용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파트값을 방어해주기 위해 치르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좀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은행 빚이라는 산소호흡기 하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값, 철근값,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비용이 오르면 이 좀비 기업들은 그날로 산소호흡기가 떼어집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줄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는 바로 환율 폭등입니다. 당신의 월급 가치를 희생시켜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억지로 봉합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고 일본의 엔화 자산을 사고 뉴욕의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원화는 더 이상 안전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들이 던지고 나가는 폭탄을 맨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사라고 규제 풀어주니까 지금 이 기회라며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이 잘려나갈 뿐입니다. 1997년 온 국민이 눈물 흘리며 장롱 속 금반지를 꺼냈던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때처럼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문제였습니다. 기업만 살리면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늘어나고 나라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옆집 철순애도 뒷집 영인애도 모두 빚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각자 도생.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국가 부채보다 무서운 게 가계 부채입니다.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젊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밤낮으로 일하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출산율 0.6명, 국가 소멸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청년은 사라지고 연금으로 버티는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뛸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든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다시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어두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빚만 잔뜩 지고 늙어버렸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세계 9위라고 자랑하지만 그건 우리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환율 방어하느라 곶감 빼먹듯 달러를 다 쓰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금고와 빈문서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구제금융조차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치 예고된 재난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게 될 미래는 3단계로 찾아옵니다. 1단계, 현실 부정.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돈이 휴지가 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원화를 쥐고 버티는 것. 가장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설마 이 큰 배가 가난겠어? 라며 선실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2단계 공포의 확산. 앞으로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뒤 동네 마트에 가보십시오. 밀가루, 식용유,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은 달러로 사오는 것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30%, 50% 폭등합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패딩을 입고 자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목 졸려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이을 겁니다. 3단계 체념과 빈곤. 1년 뒤 당신의 자산 가치는 세계 수준에서 반토막이 날 겁니다.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국 돈을 들고 나가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가난한 여행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술 한 번 안 마시고 아꼈는데 결과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 이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미래입니다. 중산층의 붕괴, 빈익빈 부익부의 극대화. 이것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입니다. 제발 멍하니 있지 마십시오.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뒤에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습니다. 첫째, 원화 적금, 예금 따위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은행이자 3%, 4% 받으려다 원금의 가치가 20%, 30% 날아갑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물가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돈을 녹이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곳입니다. 둘째,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지금 당장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하십시오. 원화가 아닌 자산으로 당신의 돈을 대피시키십시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고요? 1,400원일 때 비싸다고 안 산 사람은 1,500원이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평화로울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당신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30%는 외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능력을 키워 외화를 버십시오.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해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든 글로벌 플랫폼에서 돈을 버십시오.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불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도 내 통장에는 달러가 꽂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환율 1,450원. 이 숫자를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이 저항선이 뚫리고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환전하려고 은행에 달려가봤자 셔터문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것이고 가만히 있는 자는 수장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지갑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냐고 말입니다. 달러를 사야 할까요?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화 가치가 붕괴될 때 당신의 자산을 10년, 20년 지켜줄 절대 망하지 않는 생존 자산 포트폴리오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 때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개입해 1,449원 선으로 간신히 눌러놓은 상태죠. 26일 현재 1,430원대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한 구두 개입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총동원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진짜 뇌관은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삐끗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조작국 지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달러 안 쓴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던 김밥 한 줄이 4,000원을 넘어 4,500원, 5,000원 시대로 진입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친구 칼국수는 이미 만원 벽이 깨졌죠. 곧 15,000원, 2만원 시대가 옵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던 분들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더 사라지게 됩니다.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살벌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환율 폭등이 왜 경제의 재앙인지, 국가 신뢰도 추락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존 전략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개념을 모르면 뉴스는 소음일 뿐입니다. 환율 조작국,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미 재무부가 설정한 데드라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지속. 이 3가지 지뢰를 전부 밟으면 즉시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2개만 건드리면 관찰 대상국이죠. 현재 한국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2개의 지뢰를 밟았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7%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지만 상황이 급변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더구나 정부의 거친 시장 개입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미국이 이를 비시장적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잔인합니다. 첫째, 미국 자본에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둘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거대한 판로가 원천 봉쇄당하는 셈이죠. 셋째, IMF를 통해 한국을 특별 감시하라고 압박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묶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뚫린다면 그 시점부터 정부는 환율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미국과 IMF의 감시망 아래 손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쌈짓돈인 연금까지 털어쓴 탓에 고가인 외환 보유액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05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은 순식간에 39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700원대였던 환율은 단숨에 19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현재 1450원인 환율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3000원 시대가 열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환율 폭등은 경제 도미노의 첫 단추입니다. 1단계,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2단계,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됩니다. 3단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합니다. 4단계,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으니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매출이 급감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7단계,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 칼바람이 멉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볼까요? 2025년 11월 고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 식탁 물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500원 하던 김밥이 3,700원으로 5.7% 뛰었습니다.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약 5% 급등했죠. 삼계탕은
17,169원에서 18,000원을 찍었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2달 연속 2.5%나 올랐습니다. 이게 고작 환율 1,400원대 초반의 성적표입니다. 만약 환율이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 가지 재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환율이 1%만 뛰어도 소비자 물가는 0.13%포인트나 따라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간다면 약 3.4% 급등하는 셈이죠. 그럼 물가는 0.44% 포인트나 더 치솟게 됩니다. 0. 몇 %라고 하니 감이 안 오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가 120만 원인데 5% 폭등하면 6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교통비 40만 원도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아 8%, 즉 3만 2천 원이 더 깨집니다. 공과금 30만 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3% 올라 9천 원, 외식비 50만 원도 4% 인상으로 2만 원이 추가됩니다. 휴지 같은 생필품 60만 원어치도 4% 올라 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하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달 14만 5천 원, 1년이면 무려 174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춰졌을 때의 행복 회로일 뿐입니다. 더 뚫고 올라가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두 번째 공포는 바로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방어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환해지를 할 자금력도 없고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길 힘도 없습니다.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투성이 장부죠. 두세 달 버티다 한계에 다다르면 줄도산하거나 구조조정 칼바람이 됩니다. 수입 의존 업체는 더 처참합니다. 환율이 20% 뛰면 마진은 아예 증발해버립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대기업 다니니까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청업체 생태계가 붕괴하면 대기업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국가 신용도의 추락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198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해제됐지만 그 기간 우리 경제가 겪은 고통은 끔찍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믿고 투자할 곳이 못 된다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 외화가 이탈하며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부어둔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분들 졸지에 250만 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대항전이니까요. 여러분이 밤새 걱정한다고 환율 그래프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방어한다?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계속하면 국가 곳간이 텅 빕니다.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잡겠지만 내수 경기가 박살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당장은 맞겠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돈을 헐어쓰는 꼴입니다. 그럼 손 놓고 죽으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각자 도생, 개인이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 4가지를 실행하십시오. 뻔한 소리라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매번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방어막을 쳐야 삽니다. 첫 번째 전략, 긴급 생활비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 앱을 켜십시오. 한 달 지출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환율이 10%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식비는 5%, 기름값은 10%, 수입 공산품은 8%더 비싸질 겁니다. 추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만큼의 비상금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존 자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당신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금리를 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은행 창구로 가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따져보세요. 50만 원 내던 이자가 80만 원이 되면 1년에 360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꼴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만 믿는 건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든 배달이든 부업이든 가리지 마십시오.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우리 가족을 지킬 제2, 제3의 파이프라인을 뚫어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단, 이미 환율이 고점일 수 있으니 몰빵은 금물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원화 70, 달러 20, 금 10% 비율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1484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긴급 수혈로 겨우 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호흡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외환 고가는 한정적이고 미국의 환율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생활비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폭등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휘청거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 가치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경제 태풍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 영상 끝나고 딱 30분만 투자해서 생존 계획을 짜십시오. 가계부를 펴고 지금 당장 가계부부터 펴고 현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듯 점검하십시오. 환율이 10% 추가 급등할 경우 여러분의 가계 재정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합니다. 만약 비상자금이 최소 6개월치 생계비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즉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거십시오. 거대한 경제 충격파 앞에서 미리 방파제를 쌓은 사람과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의 운명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긴급 진단이 위기 대응에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는 어떤지 댓글로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십시오.